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관광 인프라와 문화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 지역 정체성의 확립 방안을 이해한다. 2. 랜드마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3. 기존 자원 활용 방안을 이해한다입니다. 보시는 사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럽은 다 비슷비슷하죠.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인허상입니다. 보시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은 건축 도시를 지향을 합니다. 이거는 마켓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전통시장 위에다가 뭔가를 뒤집어 쌌죠. 이게 바로 상업시설이자 아파트입니다. 건축 도시답게 아래 재래시장을 놓고 위에다가 건축을 통해서 활성화시킨 사례입니다. 뮌헨은 맥주의 도시를 표방합니다.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입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미술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는 축제의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브라노 섬은 색채의 섬입니다. 이렇듯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들만의 색깔, 즉 정체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봐왔던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들은 그들만의 이런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체성은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브랜드를 확립해 줍니다. 그럼 이런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정체성은 그 도시가 변하지 않게 갖고 있는 성격, 성질,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도시뿐만 아니라 유후인, 나오시마, 남이섬, 신안 증도와 같은 중소도시, 지역들도 이러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각각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인은 일본 전통마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오시마와 남이섬은 문화예술의 지역입니다. 신안 증도는 슬로우시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역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전은 지역 주민, 관광객, 지자체가 모두 공감해야 됩니다. 즉, 비전과 목표를 통해 지역 이미지가 주민이나 외부에 있는 관광객 모두에게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비전이 설정이 되면 비전에 어울리는 슬로건과 로고를 발굴합니다. 관광 슬로건은 기존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때로는 지역 주민이나 국민 전체에게 공모를 통해서 슬로건과 로고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전과 목표, 슬로건과 로고가 발굴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선별하고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잘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됩니다. 지역에는 해도 좋은 사업과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구별이 됩니다. 물론 지역마다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따라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먼저 추진하되 바로 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랜드마크를 통한 명소 화제성의 부각입니다. 랜드마크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되는 표시입니다.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목표물,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것들이 랜드마크의 사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남산 서울타워, N타워 하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랜드마크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랜드마크는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꼭 와서 봐야 하는 곳, 꼭 사진을 찍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됩니다. 코펜하겐의 인어상,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뮌헨의 인형시계,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랜드마크가 꼭 돈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들인 것만이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랜드마크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는 시설과 자원, 거기에 이야기와 이벤트가 같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일명 백운동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꽤 오래전에 뉴스 기사로 다루어졌던 부분인데요. 마을을 살린 간판이라는 제목으로 9시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입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분위기를 간판을 통해 변화시킨 사례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님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각각 가옥과 상점의 특징들을 뽑아내서 간판을 다르게 만든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동물 모양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하얀색 간판에 글씨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일 모양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름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판 마을은 많은 사진을 찍는 기자들에게나 그리고 사진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져서 사진을 잘 찍히는 마을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돼서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전만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구에 위치한 마비정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농촌 마을입니다. 한 화가가 마을에 있는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마을 입체 벽화 마을입니다. 보시면 그 지역에 있던 역사나 이야기, 우리의 농촌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상징화, 그림화하였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많은 적은 돈을 가지고 이 화가 한 분께서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발길을 사로잡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랜드마크는 물론 큰 돈을 들여서 크고 높고 멋있게 지으면 쉽게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은 돈으로 지역의 특성과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표현함으로써 랜드마크화 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랜드마크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원과 시설의 이야기와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같이 결합되고 이것들이 명소성과 화제성을 불러일으켰을 때 진정한 랜드마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인상 깊게 방문한 섬 전체를 랜드마크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칼라 마케팅을 활용해서 성공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브라노 섬입니다. 우리나라도 집이나 건물에 때로는 벽에 색을 칠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노 섬은 섬 전체를 색깔로 브랜딩화, 마케팅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옥들마다 색깔이 다 각양각색 다릅니다. 이 색깔은 보시는 하늘의 색깔, 나무 색깔, 땅의 색깔, 바다의 색깔과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옆에 있는 집과 차별화되고 또 보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맞춰서 색깔이 칠해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딸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은 우리 때와 다르게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뒤에서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쁘게 나와서 각각의 집집마다 모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손동작을 다르게 해서 사진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듯 요 집의 색깔만 칠함으로써, 건물의 색깔만 칠함으로써 섬 전체를 랜드마크화 시킨 사례입니다. 이제는 베네치아도 유명하게 떠올랐지만 브라노 섬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섬으로 인식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가족들과 하면 좋겠다. 특히 남성에게도 좋겠지만 여성들이 감성적인 여행을 하기에는 참 좋은 공간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관광 인프라와 문화관 상품과 관련하여 지역 정체성과 랜드마크를 어떻게 확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관광 인프라와 문화관 상품 중에서 기존 자원 활용, 즉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문화관광 재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 자원 활용을 무용지용이란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무용지용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든다. 쓸모없는 것을 새롭게 하여 누구나 좋아하는 것으로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기존 자원 활용을 보고 싶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유사한 곳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 송파은행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송파은행길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남이섬을 새롭게 변화시킨 강우현 사장님께서 어느 날 송파구를 거닐다 은행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모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에 가다 보면 그것을 비료푸대나 가방에 담아서 나중에 어떻게 소각시키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강우영 사장이 송파구에 찾아가서 송파구에 있는 일정 구역의 은행나뭇잎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송파구는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었죠. 그래서 강우현 사장은 이 은행나뭇잎을 가져다가 어떻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이섬에 뿌렸습니다. 남이섬은 춘천과 가평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보다는 북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나뭇잎이 떨어지면 빨리 말라버립니다. 보기가 흉하게 되죠.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은행나뭇잎을 여기 계속 새롭게 깔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송파은행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린 조카나 자녀들을 데리고 길거리 가다가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을 한번 그 아이가 만졌다고 해보십시오. 대부분 뭐라고 하죠? 떼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잎은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들에게는 쓰레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용지용의 대표적인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의 섬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가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설화수 그 빈 병을 활용해서 나뭇잎을 만드는 남이섬 선착장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2010년 삼성증권 사옥이 이전하면서 생긴 폐 강화 유리를 재활용한 첫 키스다리. 예, 이슬정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약 3,000개의 소주병을 쌓아서 만든 이슬정원입니다. 예, 참이슬 소주병을 가지고 만든 정원입니다. 그 외에도 남이섬에는 폐 목재로 만든 표지판, 조형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좋은 시설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있는 특별한 음식이라든가 특별한 특산물, 특별한 건물, 특별한 공간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나 서울에서요. 따라서 기존 자원을 활용한 재생 리모델링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최근에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폐교, 폐갱도, 폐등대, 폐군부대, 폐가, 폐공장들이 대표적으로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은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향교입니다. 과거에는 이 향교가 사람들한테 관람하고 둘러보는 공간, 사실 전주 한옥마을의 외곽에 좀 있다 보니까 스치고 지나가는 공간, 잘 알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축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락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락 페스티벌을 하는 장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통 공간에서 현대 공연을 한 사례입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이 이벤트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덕궁의 달빛 기행도 과거에는 문을 닫아놨던, 야간에 문을 닫아놨던 공간을 오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몬트레이 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희망하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가면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기억으로는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입장료를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아쿠아리움을 가보시면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겉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 아쿠아리움은 통조림 공장이었습니다. 이 통조림 공장이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가 났고요. 이 부도가 나서 쓸모없는 건물들을 지역 주민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지역 주민과 지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아쿠아리움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여러분 아쿠아리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코엑스도 있죠, 해운대도 있을 것 같고 여수도 있을 것 같고, 외국의 많은 아쿠아리움은요 바다하고 바로 접해 있는 아쿠아리움은 거의 없습니다. 아쿠아리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교육시설, 생태시설이기도 하지만 집객시설입니다. 사람들을 아쿠아리움으로 불러들여서 식당이라든가 판매점에 사람을 보내는 역할도 하는 것이 이 집객시설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몬트레베이 아쿠아리움은 바다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왜요? 통조림 공장이었기 때문에 배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조림을 실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최초의 밀물과 썰물을 눈으로 직접 보며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안내를 담당하고 있고 설명을 담당합니다. 안내나 설명을 담당하는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만든 공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직접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 이익금은 지역 발전기금으로 모아서 또 다른 곳에 쓰여지는 대표적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광객 숫자가 300만 명 정도가 넘어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지역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엘베강 사례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중심에 엘베강이 있었습니다. 그 엘베강에는 항구가 있었는데요. 이 항구를 바다 쪽으로 빼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지에 택지라든가 상업시설을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하펜시티 조성사업입니다. 하펜이라는 게 항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항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가옥과 상업시설을 지으려고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구간을 허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공장 건물입니다. 유럽의 경우 오래된 건물, 오래된 가로수, 오래된 공간은 공공재라는 성격이 강해서 함부로 허물거나 부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심의위원회에서 부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없는 다른 부지에 크루즈 선착장도 만들고 테마파크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상업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부르크 시에서 이 공간에 공연장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가장 경관이 좋은 곳에. 독일 하면 떠오르는 오케스트라단이 있죠.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공연단이 함부르크를 자주 방문하는데 이 베를린 필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경관이 좋은 곳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민에서 찾아낸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공간입니다. 공장 옥상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경관이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저도 방문해 봤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공연장입니다. 베를린 필은 특별한 건물에서 공연을 합니다. 다른 오케스트라단은 앞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베를린 필은 중앙에서 연주를 하고 365도 전체가 관람석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연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나오시마 섬에 있는 빈집을 활용한 폐가를 활용한 빈집 프로젝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빈집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서 패키지 문화관광 상품으로 한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고 이 수익은 또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지역 주민과 저명한 건축가 예술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컨셉을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작품까지 만든 사례입니다. 다음은 아시도우젠이라고 하는 마인파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탄박물관입니다. 기존의 갱도, 굴을 활용을 해서 그 굴 안에다가 석탄과 관련된, 채굴과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고 예전에 갱차를 통해서 탈 수 있는 것들을 만든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박물관입니다. 태백입니다. 보령에도 있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박물관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문화관 상품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도심 내 유효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의 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한 사례도 외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폐 컨테이너, 폐가, 폐공장을 활용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과학 원리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직접 체험하고 전시하는 공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익스플로토리움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이 폐 건물에 어린이들이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조성해 놨습니다. 단지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만든 제품들을 전문가가 좀
고치고 수정을 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 공간의 관리 운영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 공장, 폐 건물의 조명을 갖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가지고 시금, 판매, 갤러리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폐 철도 역사를 공방으로 활용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서울숲에 가면 컨테이너를 활용한 편의공간, 상업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낮보다 밤에 가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도심 내에 기존 자원, 유유 자원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북경에 가시면 들리시게 된 789 예술구, 공장지대를 예술공간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드라마 촬영을 했었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갔을 때는 웨딩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참 좋아하는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화산 1914입니다. 양조장을 예술 공방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만드는 공방이 아니라 그 안에서 판매하고 교육하고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겸비한 한마디로 예술 공방을 뛰어넘은 테마 파크 같은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브랜드를 확립해 줍니다. 랜드마크란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되는 표지, 꼭 와서 봐야 하는 곳, 꼭 사진을 찍어야 하는 곳입니다. 성공한 랜드마크의 구성 요소는 시설, 자원, 여기에 이야기, 이벤트입니다. 지역에서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 좋은 장점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관광 재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은 폐가, 폐경도, 폐등대, 폐군부대, 폐가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 인프라와 문화관 상품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